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 소속 홍승수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 본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의 스케일을 조금 더 키우면 생명은 어디서 왔지? 우리 지구는 어디서 왔지? 또는 태양계는 어디서 왔지? 또는 우주는 어디서 시작했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질문의 스케일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 찾는 행위가 바로 천문학, 그 중에서도 우주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주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세 분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선경입니다. 아기 별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김민재라고 하고요. 영국 UCL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성과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외부 은하들의 진화와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주 스케일에 비하면 진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주론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한번 그 우주론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50년 전만 해도 그 인류는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가 이렇게 가만히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거를 천문학계에서는 Static State Universe라고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 1929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 에드윈 허블이 멀리 있는 은하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이 있어요. 풍선에다가 점을 다 찍어 놓고 풍선을 이렇게 힘껏 붑니다. 그러면 이 점들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풍선 표면에 있는 점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점들을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론이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고 있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이게 점점 작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정말 작은 점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뭐 요 출발점으로 시작된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우주는 빅뱅, 작은 한 점에서 큰 뱅으로부터 네네. 시작했다. 그렇죠. 네. 이게 빅뱅 이론인 거죠. 우주론, 네네. 빅뱅 우주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정상 상태 우주론은 뭐 시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시작도 없고 뭐 끝도 없고, 뭐 사실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주를 바라보면은 망원경으로 뭐 보지 않고 맨눈으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 보이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랬고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그냥 스테디한 상태일 것이다. 너무 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채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의 우주는 어제의 우주는 오늘보다 작았다. 과연 옛날에는 정말 작은 크기의 우주였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네. 우주가 정말 과거에는 작았다라는 증거가 있나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우주에서 일정한 온도, 절대 온도라는 온도로 2.7 켈빈으로 관측되는 온도인데요. 섭씨로 치면은 영하 200 뭐 250도 정도 네, 200 될까요? 뭐 70 몇 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추운 온도가, 전 우주의 온도가 그렇게 춥게 이제 등방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 빅뱅의 관측적인 증거인데요. 네, 이게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1960년대에 이제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 은하에서 오는 신호를 관측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어느 시간에 들어도 계속 그 잡음이 똑같은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이게 아닌데 도대체 이 신호가 뭘까 하고, 뭐 망원경 근처도 닦아보고 비둘기 똥 때문인가 해서 비둘기 똥도 닦아보고 진짜 오만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그 신호가 안 사라졌어요.
근데 마침 그 근처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이 팽창하면서 뜨거웠던 우주가 점점 식어갈 것이고 빅뱅의 잔열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이 관측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벨 연구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관측한 게 빅뱅의 관측적인 증거다는 걸 알게 되고 증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도 수상하셨죠. 펜저스와 윌슨이. 근데 빅뱅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우주로는 새로운 우주로 등장을 하게 됐는지. 빅뱅 우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맞습니다.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뭐 별은 언제 만들어지고 은하는 어느 속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디테일 중에 하나가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체 설명하는 이론으로 나온 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말 그대로 우주 초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급팽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말로는 급팽창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의 무언가와 우리가 정보 전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주의 온도 분포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나 이런 걸로는 정보 전달을 했을 리가 없어요. 지평선 너머에 있는 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이 라면을 끓이는데 레시피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분초, 물 끓이는 속도랑 스프 넣는 속도랑 이런 거랑 다 똑같아요. 인터넷 연결도 안 돼 있는데.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우연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지평선 너머에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했을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면 정말 짧은 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빛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급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 교류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에너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교류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같게 관측이 되는 거고. 예. 온도가 같아야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똑같이 관측이 된다. 이거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팽창 이론으로 보완 설명이 되는. 1980년부터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한 이제 앨런 구스라는 학자가 이제 처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 거의 빅뱅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실제로 일어났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정설이에요. 빅뱅 우주론과 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1980년대. 진짜 얼마 안 된 이론이네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천문학자 분께서 이렇게 좋은 이론을 주셔서 MBTI는 IN 어쩌고실 것 같습니다. INT 어쩌고실 것 같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현재 우주의 모습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주의 모습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주 그냥 별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뭐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실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은하가 발견이 됐어요. 그 시간이 되시면 이 딥필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사실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봤을 때 가득 차 보이는데 얘네들이 사실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점이 저는 가장 천문학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나머지 95%는 눈에 안 보인다. 정체가 뭔가요? 아는 물질이 5%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암흑이라고 부릅니다. 다크 에너지. 그래서 일단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흑 에너지가 약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약 20%,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빠를 리가 없는데? 라는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자기는 빛은 내지 않으면서 이게 주변 친구들 끌어당기기만 하는 중력만 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요. 비유를 하자면 암흑 물질 우주의 목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터를 이렇게 짓고 이 별이나 은하를 이루는 물질들을 이렇게 쏠려서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 에너지도 역시 모르는 에너지, 모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0년대쯤에 이제 초신성 1A라고 하는 초신성을 관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가 얼마나 팽창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초신성 관측을 했는데 초신성 1A형은 이제 뭐 백색 외성이 주변에 있는 동반성의 물질을 끌어당겨서 어느 정도 한계가 차면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임계점이 있다 보니까 밝기가 일정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초신성의 밝기를 알면 이제 거리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초신성을 관측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더 어둡게 보인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먼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소문학자들은 우주가 이제 중력이 이제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주는 점점 더 수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팽창을 하다가 네, 언젠가 수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초신성 관측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우주의 가속 팽창을 알게 된 게 이제 초신성 관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중력만으로는 이제 가속 팽창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도입된 개념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가속 팽창이니까 중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뭔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게 없죠. 모르는 에너지 그리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고 또 우주 그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또 2011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최근의 일이군요. 네. 우리가 아는 물질 5%, 암흑 물질 뭐 20몇 프로, 암흑 에너지 해서 뭐 70% 정도 해서 100%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암흑 에너지를 통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암흑 물질을 통해서 아까 은하들 사이에 이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잡고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초기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론까지 합쳐서 지금 천문학계에서 가장 우주를 잘 설명하는 우주 모형이 표준 우주 모형입니다. 표준 우주 모형, 빅뱅 이론부터 그러니까 우주가 뻥 하고 커졌다. 급 팽창이 있었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시작을 했고 현재 우주는 모르는 물질과 모르는 에너지가 대부분이다. 라는 건 5%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기술하는 물리적인 모형이 현대 표준 우주론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축시키려는 힘과 팽창시키려는 힘의 균형에 따라서 이제 우주의 미래를 세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크런치, 빅프리즈, 빅립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빅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약해진다면 중력이 더 강해져서 팽창하던 우주가 점점 더 작아져서 어느 순간에는 한 점에 모일 것이다. 다시 그 빅뱅의 순간으로 네, 돌아가는 건가요? 빅뱅을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빅크런치가 있고요. 두 번째 빅프리즈는 지금처럼 가속 팽창이 계속 영원히 되는 우주예요. 그래서 점점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 이제 천체들 사이 거리도 멀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별이 생성되기 어려워지니까 더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는 오래 지속되는 우주가 빅프리즈이고요. 세 번째로 빅립은 암흑 에너지가 더 커져서 팽창하는 힘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중력보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팽창을 하면서 우주에 있는 뭐 별이나 은하나 원자, 뭐 입자까지 다 찢어지는 이제 좀 극적인 우주의 미래를 설명하는 게 빅립인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빅프리즈가 가장 이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우주 모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잘 알려면 과거에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를 잘 이해해야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소금 탄 거 타면 이제 농도가 일정하잖아요. 약간 우주에다가 은하 타면은 되게 일정하게 분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거미줄처럼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합니다. 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필라멘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과거의 팽창률이 어떻게 변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우주 거대 구조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거미줄이 듬성듬성한지 아니면 쟁양의 주황이 조밀한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측이에요.
관측을 그래서 열심히 하는 우주 거미줄이 얼마나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얼마나 더 정밀하게 파악하느냐가 결국에는 과거의 이제 우주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자세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천문학이 관측의 학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정체 이게 뭔지에 대한 물리학적인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투명 망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인류는 이 투명 망토를 쓰고 있는 애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를 뭐 거의 한 2,000m까지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액체로 이루어진 크사논 같은 애들을 탱크에 가득 채우고 혹시 암흑물질이 얘랑 조금이라도 상호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투명 망토를 쓴 귀신이 언젠가 실수하기를 기다린다. 그거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탄생과 진화, 지구의 탄생과 진화를 넘어서 우리의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죽음, 미래까지 이야기해보고 이거를 연구하는 우주론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주에 대해 논하는 인류의 경이로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상상의 즐거움에 대해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